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슈들 보면서 같이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제가 조금 언급드렸던 로봇 관련 이슈를 좀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출자한다는 공시가 오늘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한 16%대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도 좀 터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로봇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지난해에서부터 관심이 높았었던 거지요.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이고요. 무엇보다 고임금 때 로봇에 대한 니즈는, 그리고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니즈는 기업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마침 연초서부터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600억 원 가까운 589억 원의 자금 조달을 제3자 배정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요. 보통주가 194만 200주, 약 한 200만 주 이 정도인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67만 주니까 약 한 15%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가냐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행방은 좀 앞으로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협동 로봇과 감속기 쪽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만한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협동 로봇을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주를 보자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 뉴로메카라든가 두산 같은 것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협동 로봇의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속기는 부품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SPG라든가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 환경이 열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로봇 얘기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조금 더 오르는데요. 지금 저희 때문에 사시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막 주가 급등할 때는 안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시간을 보시고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로봇의 산업이 좀 확장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저희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제 주가가 또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레벨업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주로서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최고가를 넘어선 상태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로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과의 대한 이제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필요할 부분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이제 화낙이나 야스카와 같은 일본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일단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고, 실제로 시가총액도 이제 60조를 넘나들었던 만큼 아주 큰 규모의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시장 규모가 1위고 우리나라가 한 3, 4위 정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두산이나 LG전자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협업들을 인해서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것 때문에 좀 싸우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도 커지는 것도 맞지만은 이런 올해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치킨 로봇 시장도 진출하는 이제 기업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에 가정용 로봇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는 만큼 이런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로보티즈 관련 업체들이 꾸준히 계속 기술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좀 로봇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50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착각하지 마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았고
대기업들이나 또 다른 이런 투자에 대한 러브콜을 받을 만한 다른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디로 꼽고 계세요?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두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두산의 이제 자회사죠.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쪽에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군이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빨리 늘어나면서 올해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뭐 시장에 별도로 상장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 두산을 관심 있게 보시면 협동 로봇 쪽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 쪽에서는 주 두산 좀 관심 둘 필요가 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로 보세요? 일단 의료 로봇 쪽에서는 큐렉스로 보고 있고 일단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이제 실내 또 자율주행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호텔이나 병원 쪽에서에 대한 운영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올해 약 1,000대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나 서비스용 로봇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어느 정도 대중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우스라는 이제 종목에서 하고 있는 이제 커피의 바나다라는 이제 커피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도 월간 한 160만 원 정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 호텔리아 같은 부분들도 대략 한 연간 80만 원에서 140만 원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런 서비스용 로봇 자체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는 모습들이 빠르게 진화된다 그러면은 서비스용 로봇 자체에 대한 올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산업의 섹터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을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방금 전에 이화진 멘토께서 말씀하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빙하는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요즘 저희 생활 주변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의 대중화와 관련된 거는 또 서비스 로봇이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로봇들은 구독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출자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좀 오르고 있다. 혹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올해 유가와 관련돼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정유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유주 얘기를 합니다. 이기택 멘토 얘기하실까요? 예, 뭐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유가가 올라가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고평가 손실이 나타나는 것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유가가 계속해서 뭐 사실 리포트에서는 200불 간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70에서 80불 정도로 작년 하반기에 안정화된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가 예측을 올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놓고 봤는데 경기 둔화와 중국의 산업활동 재개가 지금 맞붙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기름을 많이 사용 안 할 것이다 라는 쪽은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산업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 부양이 되면서 결국에는 유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쪽은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팽배한 시각이 맞붙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얕은 바닥권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분기 때는 왜 좋았냐라고 하면 그때는 유가가 고점에서 저점을 내려오고 결국엔 정제 마진 그리고 재고 평가 손익에 따른 이익이 개선되면서 급반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은 S-오일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유가에 투자할 때는 사실 S-오일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수율이 개선돼서 이익으로 돌아서냐, 아니면 수율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네. 하면 SK온의 프리-IPO 자금을 앞으로 향후에 수율이 개선돼서 흑자로 전환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금 수율이 가능하냐,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정유 쪽에서 계속 이익 났던 걸 또 한 번 더 투자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직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의 매매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만 변수는 아니다. 2차 네. 전지와 관련된 쪽이 얼마나 또 올해 호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수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또 유가가 빠지면 오펙이나 이런 데들 나서가지고 감산 얘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정유 호황 자체가 작년에만큼은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130, $150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시장이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침체에서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급하게 많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100 이상까지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유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상승할 여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큰 기대는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SK온에 대한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포드와의 합작 법인으로서 향후 좀 기대감이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를 제끼고 2위에 오른 만큼 결국 포드가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SK온에 대한 좀 기대도 조금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얘기 조금 나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목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지수는 코스닥은 0.2% 지금 상승 중이고 코스피 종합지수는 0.27% 하락 중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LG이노텍도 강세, 삼성전기 강세, 심텍 오랜만에 조금 오르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시장이 오전장보다는 분위기는 오후장 들어서 좀 괜찮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잡았습니다.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중요한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달 말에 있을 자사주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해소돼야 주가 그나마 좀 나올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같이 좀 얘기 나눠보죠. 이기택 멘토 말씀하실까요? 예, 뭐 지난번에 이제 강세론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사실 10월, 11월에 그 모멘텀을 많이 소진하지 않았나라고 LG에너지솔루션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또 시계를 돌려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좀 거들떠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IRA 감축법, 그러니까 인플레이 감축법 수혜주로서 최고 각광을 받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수익성 개선이 높은 원통형 배터리 러브콜이 각 완성차서부터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결국에는 배터리 만드는 셀업체가 과점화되면서 거기서 수율이 가장 높고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개선이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게 강세 그 당시에 주가를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세 요인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은 사실 뭐 경기 둔화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판가 인하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과열 경쟁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보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있죠.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이긴 한데 LG에너지솔루션의 자사주가 약 792만 5천 주 정도 있는데요. 네. 이게 공모가가 3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이 44만 2천 원이니까 이것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출회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언제냐면 한 27일 정도의 보호해수가 풀리니까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1월 말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LG엔솔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화진 멘토는 LG엔솔이랑 LG엔솔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2차 전지 전반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까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전년도 7월 초에도 한번 이런 오버행 이슈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때는 또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또 좋았던 만큼 그런 부분도 상쇄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5개월간 대략 2배 이상을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제 새벽에도 나왔던 뭐 BYD나 테슬라에 대한 뭐 인도 시점이나 월간 출하량 데이터가 나왔던 만큼 생각보다 이제 그 BYD는 나쁘게 또 나오지도 않았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가동 중단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컨센 하에라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이 과연 계속 경기 침체 구간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이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과연 테슬라만의 이제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두루두루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혼다나 다른 조인트 벤처도 하고 있지만은 추후에 도요타와 같이 또 다른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이런 이슈가 좀 나와야 좀 당분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도요타가 계속 진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나.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습은 2차 전지 시장은 2025년까지는 그런 공장이 계속 증설하는 영향이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년까지 가서 추후에 이제 가동률을 따지는 시장이지 지금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LG엔솔은 1월 말까지 지나고 나서 들여다볼까요? 지금 시장은 사실 2차 전지보다는 또 다른 반도체나 실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이슈가 있는 뭐 사파이어 리핏이 실제로 1월 10일 그런 신작 발표도 있는 거고 그리고 CES도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있는 만큼 아직은 다른 업종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좀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대응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엔솔은 약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소재 관련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다음 이슈를 저희가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슈를 꼽아놨는데요. 올해 실리콘 응급제 고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같이 2차 전지하고 엮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저께도 상용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픽업 트럭이 나오고 이제 전기차가 커지는 것이죠. 전기차가 커져서 결국에는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까지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기차가 커지면 배터리 용량도 커질 거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용화될 때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성보다 성능 개선 문제가 여기서 돌발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리콘 응급제를 뭐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성능 개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첨가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568억 규모의 2차 전지용 응급제 신규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지금 1공장 생산 능력이 3,000톤인데
24년 말 완공하는 목표인데 이게 8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약 27배 정도 큰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전방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돌아나가는 그림 충분하게 싸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실리콘 응급제 쪽이 아닌가 놓고 보시고 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를 언급을 좀 해주셨고 이화진 멘토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 말고 다른 기업들은 없나요? 일단은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하는 회사가 일단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일단 유일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일단 조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양산 체계를 더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뭐 추후에 물론 BMW나 포드 150에 대한 모델 적용 여부가 또 시장에 나오는 모습인 만큼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무게가 큰 부분을 좀 종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캐파 확대에 대한 밸류가 추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주전자 재료가 오히려 그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 자료 쪽에서는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들이 뭐 NK전자나 SK머터리얼스 좀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대장주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효율을 높이자라는 거니까 실리콘 응급제 말고도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시겠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효율을 높이고 무게는 줄이고 이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가격은 떨어뜨리면서도 아무래도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와 관련된 기업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를 저희가 오늘 오르고 있기도 하고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기본 요소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들 앞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엔터주들 가는 것도 있고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IP와 관련된 웹툰, 웹소설, 스튜디오 이런 쪽을 좀 관심 갖자는 얘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언제까지 갈까? 또 어느 정도에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 같이 가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손잡고 가자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이 어디까지 달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등에 올라타는 순간 이 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단 같이 달려봐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웹툰은 자체적으로도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게 활용도가 워낙 넓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게임의 IP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그게 웹툰이 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의 웹툰 두 곳이 가장 크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이버는 와패드를 인수했고 카카오는 타파스와 레디시를 인수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회원 모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은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상당히 크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치가 고무적입니다. 북미 쪽에서 1,25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카카오도 티파스와 레디시를 인수한 이후에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는 이제 얘기하기를 기다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네. 기다리면 이제 무료가 되는 웹툰 시계열을 좀 좁혔습니다. 원래는 12시간 내지는 3일 이후에 그 웹툰 다음 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3다무의 영역으로 3시간 정도 기다리면 락인 효과를 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되는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3시간으로 줄였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우리나라 게임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하기
가늠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단언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뭐 심과 함께라든가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뭐 이 외에도 최근에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모든 게 다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의 성장성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주 뭐 일단은 상승하고 있고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손잡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쪽에서 헤어짐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부진했던 이커머스, 핀테크 제치고 이제 웹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피코마, 이제 카카오 법인이죠. 그리고 라인망가 같은 경우도 네이버 일본 법인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웹툰 플랫폼상. 그리고 일본이 만화 관련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런 플랫폼 회사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아일랜드 드라마 역시 예전에 20년 전에 만화로 나왔던 부분이 네이버 웹툰에서 시즌2가 시작이 됐고 지금 드라마 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OTT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웹툰 플랫폼을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년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올 이제 차기작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웹툰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좀 회사라 조금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웹툰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웹툰만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 외에 다른 또 웹툰과 관련된 뭐 미스터블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들여다볼 만하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읽을 수가 있겠고요. 웹툰이라는 게 이제 작가 혼자서 쓰는 건 아니에요. 공동 작업이거든요. 보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웹툰 스튜디오를 가서 직접 봤는데 작가 한 4-5명이 모여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시간에는 어떤 이슈가 좋은지를 다 파악하고 뭐 점심 때는 뭐 학원물이더라, 저녁 때는 뭐 애정물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쪽을 잘 쓰는 작가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과학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파악하면서 가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웹툰주까지 저희가 한번 살폈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네, 먼저 이기택 멘토 가져오신 종목은 중국향 매출 증가 기대 콜마 B&H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제는 다르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변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가 확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먼저 콜마 B&H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중국 리오프닝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뭐 사실 뭐 저희는 잘 알죠.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이 오픈돼서 다시 정상화가 될지 그리고 산업이 재개가 될지 생산이 재개가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약간 중간중간에 뭐 노이즈가 있을 뿐이지 사실 갈 길은 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한 투자처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를 찾기 지금 분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이제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애터미 향 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궤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내내 조정 나와서 낙폭 과대주의이면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는 몇 안 되다라고 봤을 때 콜마 B&H가 여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애터미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이외에 해모임이 결국에는 면역 증강 식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판매 호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이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구간에 타업체들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하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그 이전에 공장 증설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앞으로 과실을 딸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영국 그리고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판매가 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가 활발할 수 있는 독일 쪽에서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내내 성장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마 B&H를 관심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하고 지금 선절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7,000원 수준인데 목표가 42,000원이면 꽤 높게 잡으신 걸로 봐야 될 텐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저희가 둘까요? 예, 이게 뭐 그 향후 6개월 내에 가능한 네.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낙폭 과대였던 그 턱 그러니까 뭐 사실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항선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한 42,000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도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콜마 B&H 저희가 설명 들었고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앞서 이제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었는데 일단 주가가 이 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9만 원 정도가 사실은 굉장한 저항선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런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OTT가 시장에 크게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제작사에 대한 콘텐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일단 받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향후 이런 OTT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향후에 좀 더 우호적인 우리나라 제작사들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덩달아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더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OTT와의 계약 자체가 기존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이런 제작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판권의 판매에 대한 부분도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 중국이 최근에 25, 21나 이제 그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중국의 아이치나 텐센트 비디오나 이런 관련 OTT에 대한 판권이 좀 주기적으로 좀 판매 현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제작 수요에 대한 흐름도 덩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충분히 매출 성장이 30%에서 50% 이상 나올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웹툰과 기반을 해서 더 나은 콘텐츠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양질과 질적으로 더 나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주가가 꽤 오른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도 괜찮다. 한 1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구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은 82,500원이나 85,500원이나 이제 그런 분할적인 흐름은 갈 수는 있겠으나 네. 결국에는 지금의 흐름상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부분들이 물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접근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은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 쪽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 기반들이 좀 상반기에는 꾸준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도 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의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차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기택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